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미 간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도 연기가 됐습니다. 네, 북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폼페이오 장관 아시아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었는데 원래대로 일정을 진행하려던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갑자기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일단 이번에 한국에는 오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만 방문하게 돼 있죠. 네. 자, 원래는 지금 일본을 방문한 뒤에 몽골을 갔다가 우리나라를 오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일단 뭐 연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19 확진이 됐다는 거는 예. 정말 큰 사변이거든요. 더군다나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와 정계에서는 일단 모든 아젠다를 멈추고 일단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 아니면 아직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 현안도 여기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은 멈추고 일단 그 관리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차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을 최대한 축소해서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는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죠. 취소가 되다 예. 보니까 왜 일본만 방문을 하는가 여기에 네.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제 쿼드의 다른 국가, 참여 국가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또 미국의 동맹 국가인 한국, 또 몽고와 차이가 있다면은 미국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죠. 스가 요시히데 죄송합니다. 저번 관방장관이 새로운 총리로 네. 선출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가 총리가 이제 방미를 하는 일정을 폼페이오 장관 국무부 수준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쿼드의 핵심 멤버인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미일 간의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새로운 총리를 맞이한 일본 정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할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방문은 계속 추진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순방의 목적이, 그러니까 쿼드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이 4개국 안보 협력체의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번에 순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외교 실패다, 한국 패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원래 쿼드 4개국의 오리지널 멤버도 아니었거든요. 쿼드 플러스라 그래서 베트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수준이 아니라 그 밑에 스티븐 비건 부장관 선에서 어떻게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이 코비드 방역에 협력을 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한국이 초청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쿼드를 논의하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의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쿼드 멤버가 아니라 쿼드 플러스에 초청된 한국을 반드시 들려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정부의 바람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을 통해서 비록 주된 아젠다는 아니지만 미국과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논의할 것인가인데 그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에 이 쿼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렇게 미국 정부가 일희일비 반응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아직 정식으로 동참이나 논의 제안이 없었다. 네. 이건 공식적인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쿼드 member로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쿼드 플러스로 화상회의를 3월에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참이나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안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고 또 다른 국가, 중국 등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에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쿼드에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데는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한국이 쿼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그 고민이나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이 방안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쿼드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예. 어쨌든 뭐 강경화 장관이 쿼드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뭐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그 쿼드라든지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얘기했던 아시아판의 나토 이것이 어떤 구상으로 던져졌다는 것이지 아직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서 참여 대상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한 입장을 세우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기여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참여를 하되 어떤 조건에서 참여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원칙 하에서 밝히는 것은 이게 다자주의 협력체가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방주의 이런 안보 협력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자국 여러 나라가 참여하되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원칙 하에서 이것이 구성된다는 데서 한국이 기여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방한 연기로 강경화 장관과의 이제 회담도 이제 무산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에 있는 이견을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더해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또 미국을 가는 바람에 또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또 맞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사살당한 공무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장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고 또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한미가 더 큰 아젠다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이 연기된 것은 어떻게 본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이번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쿼드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10월에 그 왕이 중국 부장의 그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진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방안을 할지 안 할지 이제 두고 봐야겠죠. 네네. 그럼 왕이 부장의 방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쿼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예. 일본, 호주, 인도와 미국 사이에서요.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입장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이 아직 완전히 나오지 결정되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동적입니다만은 폼페이오 장관도 어쨌든 10월 중에 다시 방한 날짜를 잡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뭐 좀 그렇죠. 궁금한데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한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접촉해서 중국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좋은 순서겠죠. 근데 지금 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방한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할 수 있을 좀 텐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랄까요? 그것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서프라이즈가 없이 11월 3일 날 대선을 치르고 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국내에서 비판도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방해가 되는 일종의 어떤 충격이라든지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10월에 다시 우리나라를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그런 아젠다들만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예. 종전선언의 가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정부는 모든 북한의 문제에서는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다시 준비가 됐을 때 즉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동원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외교적인 언사는 좀 더 뒤집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북한 비핵화죠.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을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훈 본부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은 아마 양측이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솔직하게 교환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그리고 선호하고 있는 방식의 종전선언에 찬성을 했다 아니면 네.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훈 본부장이 얘기했었던 생산적인 토의 또 그리고 토의 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아직 한미 간에 이견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솔직한 대화는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동맹국 사이에서.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게 뭐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좀 깜짝 제안이라든지 깜짝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가능성은 원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래 없었다고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빅터 차 교수라든지 이제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가능성을 제시한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깜짝 쇼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벌써 누가 예측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간에 다시 한번 깜짝 만남이 대선 전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희망적인 사고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거의 굉장히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네네. 얘기했는데 성사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희망적 사고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부부장 정도의 깜짝 만나면 어떨까? 김여정 부부장은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권을 가진 특사로 미국에 갈 의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1월 대선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전까지는 어떤 깜짝 쇼도 원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것조차도 원하지 않고 현상 관리에 들어간 것이죠. 예. 그 뭐 대선 전에 어떤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에 어떤 깜짝 쇼 같은 이벤트는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같이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쪽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꼭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을 번 것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남북 협력을 의 추동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서 지난번 통일부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록 대북 제재가 있지만 물물 교환 방식으로 북한의 술 35종과 남한의 설탕 167톤을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된 것은
그 담당 주체인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에 소속이 된 제재 대상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부와 국정원과 외교부가 서로 협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과 대화를 재추진하려면 우리 정부 안에서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동안 시간에 쫓겼다면은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의 시간이 멈춘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시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